화학탐험, 화학의 세계로 떠나는 신비한 화학사전.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조정모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화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화학사전 그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체크무늬 셔츠 입으셨네요? 네, 좋아하는 남방 입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옷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이런 체크 남방 집에도 몇 벌 더 있어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옷에 신경 좀 쓰라고. 박사님이 패션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지구 때문이라는데 맞나요? 옷을 참 자주 사는 분들도 많고 포장도 안 뜯고 버려지는 옷들도 많은데요. 그런 옷들은 보통 길거리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통해서 버려지죠. 세척 후에 재판매하거나 다른 나라들로 수출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의 상당 부분은 다시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의류 폐기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환경에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쉽게 분해가 되고 일부는 다른 형태의 업사이클링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합성섬유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처럼 자연에서 쉽게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양 자체도 너무 많아서 소각이나 매립 위에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죠. 이 합성섬유는 소각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요. 폐기할 때뿐만 아니라 생산할 때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10%인데요. 실로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패션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면인가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건 면인데요. 면은 천연섬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천연섬유 소재들이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현대 들어서 화학산업이 발달하면서 합성섬유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고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합성섬유를 소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성섬유는 주로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작은 크기의 원료들을 서로 결합해서 거대한 분자로 합성하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고분자 소재 C를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런 합성섬유들은 의류 총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점 때문에 탄소 관련 이슈에서 항상 늘 거론되어 왔었죠. 그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재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재활용을 위해선 재질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버리는 옷들은 여러 재질로 뒤섞여 있고 분류 작업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재질 분류는 수작업 외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요. 수작업에 의한 분류는 정확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분류가 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이물질과 옷을 구성하는 재질의 복합성 때문인데요. 옷은 색상뿐 아니라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소재가 아닌 다양한 것들이 혼합된 형태로 제조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들이 촘촘히 섞여 있어서 재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한계점을 딛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기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연구팀에서는 폐의류로부터 합성섬유를 화학적으로 골라내고 이를 다시 합성 이전의 원료로 되돌릴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보통 무채색이 아니라 화려한 옷도 많이 입으시죠. 재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색깔을 빼야 합니다. 옷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선 염료라는 물질들이 사용되는데요. 생활 속 마찰, 세탁이나 햇빛 등에 잘 견디도록 설계된 것들이라 제거가 어려운 것이죠. 이를 폐의류 내에 섬유와 염료가 갖는 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합성 섬유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골라낸 합성 섬유들은 다시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 가능하고요. 각각을 다시 합성 이전의 단량체나 재생 원료로 되돌릴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먼저 혼합된 폐 섬유로부터 색이 있는 섬유만 따로 구분합니다. 추출제를 적용하여 탈색이 일어나는 섬유를 폴리에스터로 판별하여 분리할 수 있고요. 이때 발생하는 염료 케이크를 원래 색이 없었던 섬유에 적용하게 되면 앞서 과정과 반대로 염색이 일어나는 섬유만을 폴리에스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오차율이 매우 낮고요. 각종 이물질이 제거된 고품질의 폴리에스터 소재만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옷이 여러 소재가 혼방되어 있는데요. 혼방 섬유에 포함된 다른 합성 섬유들은 앞서 염료를 빼는데 사용한 추출제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추출제를 더 가해주면 합성 섬유만을 선택적으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각기 다른 공정 조건에 노출하면 합성 섬유를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촉매라는 제3의 물질을 가하게 되면 합성 이전의 원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투명한 페트병은 물론이고 유색 페트병, 폴리에스터 섬유 등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다양한 종류의 폐 자원으로부터 원료와 매우 유사한 고품질의 재생 단량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의류, 식품 포장재, 가전필름 등 제품 품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요. 자원의 연속적인 순환 체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화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여러 기업과 상용화를 위해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기술을 도입한 일부 국내 회사에서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대한 실증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증 설비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규모를 확대해서 2025년에 재생 단량체의 본격적인 양산과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고요. 지속 가능한 재활용 소재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부가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기술의 상용화도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실현돼야 할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 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읽히는 신비한 화학사전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 안녕. 그래도 체크무늬 남방 말고 다른 옷도 사는 게 어떠세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건 좀 고민해 볼게요. 화학탐험, 화학의 세계로 떠나는 신비한 화학사전.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융합소재연구센터 전남중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의 화학사전 그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한국이 세계 최고다 라고 들었거든요. 바로 오늘 페이지의 주인공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됐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양전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탄소 중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조사에 의해 P형이나 N형 반도체 또는 전해질 용액과 같은 물질에서 전압이나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광전 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가 우리 가정이나 산업에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전지는 빛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만큼 높은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 전기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 없이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 가능하니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양전지의 종류에는 실리콘 태양전지,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롭스카이트라는 단어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페롭스카이트란 명칭은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칼슘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는 광물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러시아의 광물학자인 페롭스키 이름을 빌려 페롭스카이트라는 구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BX3 형태의 분자식을 가지며 현재 태양전지로 쓰이는 물질은 A 위치의 일가의 유기 혹은 무기양이온, 중심인 B 위치의 금속 이가양이온, 그리고 X 위치의 일가의 할로겐 음이온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물질의 전기 생산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그 후 2012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이 페롭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이 매우 간편하여 어떤 기판 위에도 유연하게 증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다양하고요.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5궤 발전형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및 차량 일체형 발전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태양전지 최고효율 차트의 최고효율 경신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한국화학연구원 페롭스카이트 부분이 세계 최고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중국 과학원에 빼앗겼던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1위 자리도 다시 탈환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세계 최고 효율 25.2%를 달성하며 네이처지 표지에 실리기도 하였고요. 최근에 효율 최고치 8번을 경신하며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센터 연구팀과 우리 연구원 출신의 연구진들이 협력해서 세계 최고 효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하를 수송하는 소재의 전기 전도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움직임이 매우 쉬운 작은 사이즈의 리튬이온 형태의 첨가제를 사용하다 보니 페롭스카이트 층에 피놀이 발생하게 되고 유기용매의 분산이 어려워 안정성이 매우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에서는 상대적으로 첨가제의 크기가 긴 알켈 암모늄 체인을 도입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면적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이온성 액체 형태의 긴 알킬 체인을 갖는 첨가제를 전하 수송 물질에 첨가하여 유기용매에 녹아져 있는 기존 리튬염 형태의 분산성을 개선하고 전기 전도도를 유지하면서 첨가제가 페롭스카이트 방막 내부로의 이동이 억제되어 효율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대면적까지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18.24%의 효율을 얻은 바 있고요. 연구팀이 개발한 첨가제는 전하 수송 소재의 전기 전도도 향상 및 분산성 향상으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 및 대면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봉지 기술을 통해 고온 고습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대면적 태양전지가 구현되었습니다.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봉지막이 없으면 수분에 닿아 즉각 방막이 분해되어 색이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물에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담궈도 변색 없이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가 와도 괜찮다는 걸까요? 현재 기업의 봉지 기술을 통해 5개의 실증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전지 자체의 형태나 색은 변함이 없음을 1년 이상 확인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페롭스카이트 관련 기술 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니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발전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비한 화학사전은 다음 페이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페로브스카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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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탐험, 화학의 세계로 떠나는 신비한 화학사전.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의학바이오연구본부의 정관령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의 화학사전 그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어요. 요즘 간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워낙 현대인들이 서구화된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 등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는 모두 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박사님은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술 안 좋아해요. 그러나 기름진 거랑 단 음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3년 전 건강검진 때 지방간 판정 받았습니다. 간질환은 그냥 두면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간암은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발생자 27만여 명 중 간암이 15,000명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간암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8배 더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알코올 섭취량이나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게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발생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간암 생존율은 최근 5년간 전체 암 평균 생존율인 72.1%에 비해서 29.3%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완치가 힘든 병이기도 하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또 전이 가능성도 높고 지방간, 만성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이 함께 동반되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간암 치료는 크게 수술적 절제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고주파 열치료, 방사선 요법, 항암제 약물 요법 등이 진행됩니다. PD님, 이번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약사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화학자 역할이 큽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약의 60% 이상이 합성 의약품인데요. 새로운 화합물들을 설계하고 합성하고 개발하는 것을 화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저희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간암 치료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절제 수술이 힘든 진행성 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신 치료 경험이 없으며 간 상태가 양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서 면역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면역 항암제 요법을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암 약물 요법으로 1차 치료제인 소라페닙 또는 렘바티닙을 그리고 2차 치료제인 레고라페닙 또는 카보잔티닙 투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암 증식에 관련된 표적 단백질을 억제하지만 소라페닙 치료제는 일정 기간 투여 시 약물의 내성이 생겨서 항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자 중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반응률이 20%대에 머무는 게 고작이었죠. 반응률이 낮은데 치료제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뭘까요? 썰트7이라고 현재까지 간암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용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 있는데요. 종양 발생에 관여하고 종양세포의 사멸을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암 치료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소라페닙 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썰트7의 기능을 억제하는 신규 저해제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화합물에서 썰트7을 줄이고 항암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소라페닙의 내성이 있는 동물 모델 실험에서도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소라페닙 내성 간암세포를 이식한 실험주에게 소라페닙만 단독 투여했을 경우에는 내성으로 인하여 약물의 항암 효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썰트7 저해제를 소라페닙 내성 모델에 투입한 결과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썰트7 저해제와 소라페닙 약물을 함께 투여한 동물군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더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발굴한 썰트7 억제 방식이 자체적으로 항암 활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기존 항암제인 소라페닙의 효능까지 일부 되돌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번 기술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 제약회사와 협력 연구를 위해 논의 중에 있다 보니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개발이나 이를 이용한 핵심 기술들을 선점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고 실용된다면 간암 완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연구 결과가 약학 분야 최고 학술지에도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약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드럭 레지스턴스 업데이트 3호로에 게재됐고요. 이 설트7 저해제 기술은 세계 최초의 결과고 또 최고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보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 및 연구자들과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고 간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다양한 질병 치료제 후보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화학연구원 의학바이오 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비한 화학사전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간암 완치. 박사님 믿고 이제 가능한 건가요? 우리 연구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